오늘은 휴전이 발효된 지 정확히 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인질들은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가자 지구에 남아있지만 하마스는 오늘도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봅니다. 제 말은 니콜라이 위라데노프 평화위원회 이사회 대표가 중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마스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번 그렇게 했고 이번 주 카이로에서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다시피 막스 베버가 수십 년 전 지난 세기에 말했듯이 폭력의 독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기를 쥐고 있지 않으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슬람 저항 조직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를 계속 쥐고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장 해제나 무기 폐기 등을 받아들인다면 하마스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하는 말은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 즉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5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북쪽 긴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일은 심만이 합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그들의 편에 있습니다. 하마스는 반응하지 않고 있고 이란도 가자 지구에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바뀌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데, 하마스가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무기라는 카드를 포기하고 무장 해제에 동의할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됐을 때나 전쟁 중에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데 동의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이끄는 이해할 만한 우려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무장해제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파트너를 흔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입장에서 상대와 대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합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드시 비무장화, 해체, 하마스의 역량을 분해하는 순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야 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하마스는 자신들이 무기를 쥔 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가 미국이 우리에게 허락을 주고 우리가 다시 IDF의 아이디어로 돌아가 전쟁으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배트맨에서 무언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들은 좋아, 최소한 타협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무장 해제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정말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조직으로서 하마스의 끝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질을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죠. 그런데도 결국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하마스에서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인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것에 동의하게 됐죠. 그럼 그들이 인질을 석방하게 만든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같은 압박을 가해서 그들이 무장해제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상황을 바꾼 건 여러 가지 중 두 가지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히야 시나르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예히야 시나르가 살아있었다면 결과가 지금처럼 좋았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재자들과 특히 카타르와 터키와 함께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와 카타르는 하마스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재자들에게 우리가 합의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이익 없이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이해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야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고 특히 무함마드 시누아르까지 사망한 이후에는
우리는 알자이툰 하다도가 남았지만 그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과 동의하는데 하마스의 압박을 가하는 핵심은 도하와 앙카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과정 내내 그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하와 앙카라가 하마스의 압박을 가하도록 장려하거나 정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그 열쇠는 다시 워싱턴에 달려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협상가로서 워싱턴이 카란도아에 가하는 압력에 변화가 있어서 그들이 알겠어. 우리가 하마스의 압박을 가하고 인질을 풀도록 강요해야겠다고 설득된 걸 보셨나요? 네, 그건 다른 종류의 압력이었고 워싱턴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대한 다른 유인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에서 협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모든 협상 거래가 의존하는 세 가지 축을 강조하거든요. 신뢰, 이해관계, 그리고 가격. 즉 신뢰, 이해관계, 가격처럼 때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간순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사자들, 플레이어들, 중재자들이 그 거래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 무엇을 얻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거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콜라이 미라데노프에게 시도해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란과 레바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마스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전쟁의 문턱 아래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게릴라전에 적응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다시 협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기서 중재자에게 해결할 동기가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앙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없습니다. 오늘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우리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하는 일에 대해 한 말을 보세요. 이는 오히려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간주하는 이유는 인질 석방 전에도 이미 그런 역학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겉으로는 워싱턴에서 그리고 카이로와 도하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압력이 옮겨졌습니다. 그 압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미국 정권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오랜 시간 협상을 했고 그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자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가 협상에서 보인 태도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니까요. 그래서 그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앙카라도 이해하고 카타르도 이해합니다. 참고로 카타르는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앙카라와 관련해 매우 죄송합니다. 카타르는 현재 전쟁 중에 매우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